중동 지역에 유례 없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이 폭탄을 실은 드론에 공격당하면서 국제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폭탄을 실은 10여 대의 드론이 석유시설을 폭격하면서 화재가 났고요. 그 때문에 시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운영하는 아부콰이크 원유시설과 크라이스 원유 생산 기지입니다. 이 사우디 석유 사업의 심장이 드론 몇 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공격 주체를 두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죠. 예, 이번 공격 직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미국과 사우디는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어요. 이렇게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사우디 국방부가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피격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그리고 미사일 사진 이거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에 이란제 18개의 드론과 그리고 이란제 순항미사일 7기가 동원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란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가 진실인지 섣불리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사건과 관련한 쟁점과 정황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연구위원님, 이 사우디가 증거들을 내놨는데요. 정말로 이란 무기를 가리키고 있는 게 맞나요? 예, 지금 어제 사우디군이 이제 이번에 공격에 사용된 잔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뒤쪽에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 보면 이제 한쪽이 그 드론인데 이란에서 과거에 이 드론을 개발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크루즈 순항미사일이라고 하죠. 저 쿠드스 원이라고 하는 순항미사일로 보이는데 그 형태를 봤을 때는 후티 반군 거니까 오히려 저걸 공개하니까 공격의 주체가 좀 더 모호해진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저런 무기들이 군사 강국만이 가지는 무기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용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저런 상용 기술의 조합만으로도 군사용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여러 부분에서 이 후티 반군의 무장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 그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와 공격당한 석유 시설의 거리가 최소 1000km 정도 됩니다. 네. 자, 폭탄을 싣고 1000km를 날아와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의 드론을 후티 반군이 가졌다라고 미국은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와 미국은 이란이 배후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주장대로 예멘 후티 반군 공격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올해 2월에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1,500에서 2,000km 정도 날아가고 폭탄의 탑재 중량 18km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자사공격 드론을 후티 반군이 보유하고 밝힌 적도 있는데요. 폭탄 양을 줄이고 올해 그 줄인 양에 연료를 더 넣어서 하면은 이제 빈거리가 충분히 날아갈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피격은 드론 공격을 여러 대 했잖아요. 그런 봐서는 이제 폭탄량을 많이 줄이고 연료량을 많이 늘렸을 거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뭐 얘기를 들어볼수록 후티 반군이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우디와 미국은 이란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발사체가 남쪽인 예멘에서가 아니라 북쪽인 이란에서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피격당한 정유시설 CCTV에 포착된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발사체가 북쪽에서 날아온 게 포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피격당한 다음 날 그 촬영한 정유시설의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정유시설과 탄착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탄착점의 방향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예멘 쪽이 바로 저희 쪽에서 보실 때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이 오른쪽이고 이렇게 보면 왼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사체가 바로 날아오는 것이 공격의 방향이 북쪽과 북서쪽이다. 그래서 드론의 방향이 사우디 남쪽에 위치한 예멘에서가 아니라 북쪽에 위치한 이란에서 날아온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미국은 이란이 공격의 주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미국은 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용된 이제 소형 비행체들은 드론과 순항미사일입니다. 이런 드론과 순항미사일들은 웨이포인트 비라 경로 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GPS로 경로점을 여러 개를 찍어놓고 북쪽으로 발사된 게 남쪽으로도 공격이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미국이 그런 북쪽에서 공격했다는 그 정황만을 가지고 이란이라고 얘기한 거는 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미국의 주장대로 이란에서 이 드론과 미사일을 쐈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어요. 이란의 미사일이 사우디와 미국의 방공망을 어떻게 통과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 피해를 입은 사우디 유전 지역에 미국 해군 오함대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군기지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고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분명히 레이더 기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궤적이 안 잡힌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 와중에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티 반군은 미국과 그 사우디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여전히 사우디 석유 시설을 앞으로도 공격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을 후티 반군의 그 소행이라고 여기기엔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2015년에 사우디가 예멘의 순니 정부를 지원하면서 이 예멘 내전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 꾸준히 여태까지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이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올해만 5차례 됩니다. This military drone managed to strike the strategic.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남예멘의 예덴 공군기지 행사장에 사람이 집결할 시점을 모아서 그 카세프 투케라는 무인기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서 그 파편으로 6명이 사망하게 됐어요. 그 이론으로 해서 이제 남해 평화협정이 무산되기도 했죠. 맞습니다. 사실 예멘 후티 반군과 사우디 사이 갈등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사우디와 그 이란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후티 반군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예멘 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또 예멘이 시아파에 넘어간다면 사우디 입장에서 본다면 북쪽으로는 이라크,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예멘, 이렇게 3면이 시아파 국가로 둘러싸이는 아주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유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16일 날 국제 유가가 14%나 뛰었습니다. 이게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인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이제 공격받은 시설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하루 평균 570만 배럴 정도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 사우디 전체 석유 생산량의 절반,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우디, 그러니까 전체 석유 수입량 중에서 30% 이상, 거의 3분의 1을 사우디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행히 사우디 정부가 이달 말까지 그 원유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안정은 사우디 정부가 발빠르게 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고 중동 정세도 불안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사우디나 미국이 혹시나 보복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보복의 가능성은 조금 올라가는데요. 네. 실제 보복이 일어날 전체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해상으로 수송되는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정말로 심각한 분란이 발생한다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쉽게 이 보복 공격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만약 정말 대규모 공격이 발생하면 그거를 참아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국가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대규모 확전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모로 국제사회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론 공격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드론 전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번 공격은 지금 드론 18대가 동시에 어떤 주요 시설들을 동시에 타격한 건 첫 사례거든요. 뭐 비대칭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비대칭 전략이란 군사 전투기 등 막강한 이제 무기 체계를 갖출 수 없는 약소국이 상용 제품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무기 체계를 사용했고 이 무기 체계가 고성능 전투기 한 대의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의 벌떼 공격이라 하죠. 그런 벌떼 공격들이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적대세를 공격할 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드론에 의한 테러가 뭐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